우리 아들은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아가씨는 구로공단 여공입니다. 아버지는 잔혹하고 냉정한 말로써 지연을 떠나게 했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남자의 사연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첫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는 강태준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1987년 6월 10일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으니까요. 저는 당시 서울대 화학과 3학년생이었습니다. 강태준, 24세 청년이었죠. 아버지는 인천에서 소규모 화학 공장을 운영하셨고, 저는 그저 공부만 하며 안온하게 살아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날도 학교 앞 대자보를 읽다가 무심코 시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호언 철폐, 독재 타도,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저도 모르게 주먹을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경들의 진압봉이 사정없이 휘둘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쪽으로 도망쳐. 선배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뜨거운 아스팔트를 박차며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경 2명이 바로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서서, 거기서. 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필사적으로 골목길로 꺾었습니다. 좁은 언덕길, 낡은 한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신림동 달동네였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풀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반쯤 열린 낡은 대문이 보였습니다. 부영하숙이라고 휘갈겨 쓴 나무 간판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대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마당을 가로질러 건물 옆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외부 철제 계단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겼고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들려온 여자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보니 방 구석 작은 책상 앞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2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남색 작업복 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쫓아와서. 저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정경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문 열어봐. 그들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이 낯선 여자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끼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재빨리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요, 빨리. 그녀는 저를 옷장 옆 구석으로 끌고 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속삭이듯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수상한 놈 못 봤어요?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쎄요, 우리 집엔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요.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숙집 주인인 듯 했습니다. 확인 좀 해야겠어요. 이 양반들이 영장도 없이 남의 집을. 요즘 시국이 어떤데 그런 소리를.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 하숙생 방이에요.
여자애가 혼자 사는데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잠깐만 봅시다. 장화 씨는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불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네. 가자. 다행히 그들은 대충 둘러보고는 나갔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당신들도 곤란해져요. 멀어지는 고함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다락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까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저녁빛에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긴 눈, 작은 입술, 창백한 얼굴. 피곤해 보였지만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뉴스 봤어요. 학생들이 많이 다쳤다던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린 듯 거칠었습니다. 실례지만 학생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구로공단 봉제 공장에서 일해요. 재단 일을 하죠.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전 박지연이에요. 이 집에서 하숙하면서 공장 다닌 지 2년 됐어요. 저는 강태준입니다. 서울대 화학과 3학년이고요. 우리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뭔가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교과서와 실험실, 시위와 구호가 전부였던 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생존과 노동의 세계.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부를 바꾼 날이었습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 그것이 어떤 운명으로 이어질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숙집 주인 김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오늘은 여기서 묵어가게. 밖에 아직 순찰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가도록 하게. 그날 밤 저는 지연 씨의 다락방 한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4평 남짓했을까요?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이불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낡은 달력과 함께 근면, 성실이라고 쓴 붓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책상 앞에 앉아 뭔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구석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불 끄고 주무세요. 지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공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서 이제 자려던 참이에요. 그녀가 전등을 끄자 방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잔잔한 숨소리.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위, 최루탄, 정경들, 그리고 이 낯선 다락방.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인천화학공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제가 이런 시위에 참여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태준아, 너는 공부나 해.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다음 날 새벽 지연 씨가 일어나는 소리에 저도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저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공장 식당에서 먹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라도 필요 없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하지만 저는 그날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김 여사가 다락방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학생, 큰일 났네. 아침 뉴스 봤나? 이한열이라는 연세대 학생이 어제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이래. 지금 학교마다 난리가 났어. 경찰들이 혈안이 되어서 학생들 잡으러 다니는데 오늘은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렇게 저는 일주일을 그 다락방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지연 씨가 공장에 가고 저는 혼자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국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매일 시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동료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녁이면 지연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늘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작업복에서 옷감 냄새가 났습니다. 김 여사가 저녁밥을 가져다 주셨고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일해요.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파요. 그녀가 반창고 붙은 손가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계속하세요? 돈을 벌어야죠.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돈도 보내드려야 하고 저도 검정고시 준비해야 하고요. 검정고시요? 네, 고등학교를 못 나왔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이 가난해서요. 그래도 언젠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라도 붙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대학까지 다니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장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네요. 정말요? 하지만 학생은 언제 떠나실 건데요? 떠나기 전까지라도요. 그리고 떠난 후에도 주말마다 와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지연 씨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한번 가르쳐 주면 금방 이해했습니다. 학교를 다녔으면 서울대도 갔을 것 같은데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서울대요? 그런 데는 꿈도 못 꿔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 씨가 공장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요즘 공장에서 큰일이 있었어요. 언니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휴가도 없어서요. 그런데 사장이 알아채고는 주동자들을 전부 해고시켰어요. 경찰도 불렀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들 입 다물고 있어요. 해고당할까봐 무서워서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일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외치던 민주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주일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 진정되자 저는 다락방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제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학생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약속 잊지 마세요. 공부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꼭 올게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그렇게 저는 다락방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락방 창문에서 지연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다락방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녀를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 수줍은 미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박지연이라는 여자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거리의 열기만큼이나 제 가슴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6월 항쟁은 계속되었고 저는 낮에는 시위에 참여하고 밤에는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토요일만 기다리던 제가 어느새 평일에도 신림동 다락방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저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빠,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오빠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연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빠는 서울대생이고 저는 공순이에요. 오빠 아버지는 회사 사장님이시고 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남의 밭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지연 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연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4살 처음 고백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가 좋아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빠는 곧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실 거잖아요. 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거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살겠죠. 우리의 길은 달라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 안 갈 거예요. 제 길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지연 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다락방 창문 너머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지연 씨와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평일에 공장에서 만든 옷감의 자투리로 작은 손수건을 만들어 제게 선물했습니다. 오빠, 시위 나갈 때 이걸로 얼굴 가리세요. 최루탄 때문에 다치지 말고요. 그녀의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는 청계천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7월의 무더운 저녁이었습니다. 지연 씨, 내년에 제가 졸업하면 결혼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라도 지연 씨를 책임질게요. 그런데 지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빠,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내려가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도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오빠. 그리고 고향에 약혼자가 있어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찾아왔고 지연이가 떠나기로 결심한 건 그 때문이라는 걸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약혼자요? 네, 어머니가 정해주신 분이에요. 같은 동네 사는 분인데 어머니 병원비를 대주신다고 하셨대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요. 지연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는 걸요.
아버지는 냉정하고 잔혹하게 떠나게 했습니다. 지연 씨,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효녀가 되어야 해요. 어머니를 살려야 해요. 그녀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에 취했습니다. 청계천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지연 씨는 제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해요. 이게 운명인가 봐요. 싫어요. 저는 지연 씨 없이 못 살아요. 저는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그리고 저를 잊으실 거예요. 절대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8월 초 지연 씨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서울역에서 저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빠 행복하세요. 꼭 훌륭한 화학자가 되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가끔이라도요. 지연 씨, 제가 돈 좀 벌면 찾아갈게요. 꼭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줘요. 오빠 안 돼요. 찾아오시면 안 돼요. 저는 곧 결혼할 거예요.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오빠 같은 분은 좋은 집안 따님을 만나셔야 해요. 기차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사랑해요. 저는 달리는 기차를 따라 뛰며 소리쳤습니다. 기차 창문 너머로 지연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점점 멀어졌고 그녀의 모습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4 청년의 첫사랑이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의 얼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림동 다락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 여사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학생, 지연이가 떠났네. 그 애 참 기특한 애였는데.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했어요. 오빠와 함께했던 이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오빠 부디 건강하시고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리고 저를 잊어주세요. 잊어야 오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했어요. 평생 사랑할 거예요. 지연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 좁은 다락방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근면, 성실이라는 붓글씨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지연 씨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방에서요. 그것이 제가 박지연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그보다 더 잔인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세월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저는 졸업 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의 대한화학공업. 처음엔 평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제 전공을 살려 연구개발팀에서 일했습니다. 소규모 공장을 제가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너는 내 외아들이다. 이 회사를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야 한다.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지연 씨를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청계천 다리 위에서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요. 아버지는 지연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1990년 봄 아버지가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집안이고 명문대학도 졸업한 똑똑한 교수라더라.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이 세셨습니다. 30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냐? 어서 장가가서 대를 이어야지. 아버지는 단호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윤혜진을 만났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똑똑하고 우아한 여자였습니다. 부유한 집 외동딸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다락방 그 여자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1991년 가을, 저는 결혼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서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도 더 크게 키울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지 하와이에서도 신혼집에서도 저는 늘 다른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혜진 씨는 눈치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 있죠?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못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오래전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혜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확인하세요. 그래야 당신도, 저도,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대로는 우리 둘 다 불행해요. 그녀의 너그러움에 저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1994년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지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주소는 전라남도 보성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으니까요. 한 달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 탐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박지연 씨는 사망하셨습니다. 아드님 한 분을 남기셨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싶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요? 몇 살이죠? 88년생이니까 지금 6살입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88년생, 1988년 봄에 태어났다면 1987년 여름에 임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연 씨와 제가 만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끌림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죠?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보성의 한 시골 마을에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즉시 보성으로 향했습니다. 혜진 씨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확인하고 와야겠어요. 혜진 씨는 놀랐지만 침착했습니다. 가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당신 아들이라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키우겠어요. 당신이 키우겠다고요? 네, 그 여자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고요. 우리에게 아이가 없잖아요. 인연인가 봐요. 혜진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자에게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보성의 작은 마을,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6살 남자아이가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아이는 꼭 제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이마,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모양.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지연 씨와 제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가 왔어요. 아이가 집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백발의 노인이 나오셨습니다. 지연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노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강태준 씨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연이가 편지를 남겼어요. 만약 아들을 찾아오는 남자가 있으면 그게 강태준일 거라고. 서울대 다니던 화학과 학생이라고.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노인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방에 지연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 돌 때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예뻤지만 눈가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여기 와서도 당신 생각만 했어요. 늘 그리워하면서 민준이를 지극정성 키웠죠. 그 남자를 잊지 못하겠다고 엄마나 어떡하냐고 늘 그랬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다가 트럭이 운명인가 봐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요.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민준이 아빠 찾아줘요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연 씨가 죽었다는 것도, 제 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도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아저씨, 울어요? 민준이가 다가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그 작은 손길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가난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였는데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와 외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서울로 데려가겠습니다. 외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가 당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도 몰랐을 거라고 자기가 말 안 했으니까요. 그 애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대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인데 자기 같은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면 안 된다고. 외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지연 씨는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게 해주세요. 저는 땅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아저씨가 아니야. 나는 내 아빠야. 아빠요? 제 아빠예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아빠가 늦게 왔어. 미안해. 이제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민준이는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유치원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저만 없어요. 외할머니한테 왜 우리 아빠는 없냐고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이제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6해 동안 제가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지연 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뒷산 작은 언덕에 초라한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박지연 지묘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더 붙잡았어야 했어.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컸어. 당신 눈도 닮고 당신 미소도 닮았어. 정말 예쁜 아이야. 아빠, 엄마가 여기 계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여기 계셔. 엄마 얼굴 기억 안 나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는 천사가 됐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나를 지켜본대요. 맞아. 엄마는 천사가 됐어. 그리고 분명히 하늘에서 민준이를 보고 있을 거야.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민준이는 내가 잘 키울게. 당신이 못해준 사랑, 내가 2배로 해줄게. 그리고 당신 일은 평생 잊지 않을게. 약속해. 서울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차 안에서 신기한 듯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빠, 서울은 정말 커요? 응, 정말 커. 높은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아. 저도 거기서 살아요? 그래, 이제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그럼 외할머니는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서울로 모실 거야. 같이 살자. 정말요? 할머니도 같이 살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집에 도착하자 혜진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보더니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서 오렴. 많이 힘들었지? 혜진 씨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예요? 민준이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의 엄마가 될 사람이야.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혜진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너를 사랑해주는 또 다른 엄마가 될게. 민준이는 한참을 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많이 많이 사랑해 줄 거야. 혜진 씨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이내 혜진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운 후 저는 혜진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에 아이가 생겨서 기뻐요. 그리고 여보, 혜진 씨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아이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는 몸이에요. 네. 결혼 전에 큰 수술을 했었어요. 그 후유증으로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 하셨어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요. 혜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더 소중해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아요. 우리 부부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혜진 씨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구원자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혜진 씨를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인천 공장 사장실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 민준입니다. 민준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아, 이게 무슨... 제 아들입니다. 제가 몰랐던 아들이에요. 이제 제가 키울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혼의 자식을 데려온다고? 체면이 있지. 우리가 무슨 집안인데. 아버지.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핏줄입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처음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저와 민준이를 번갈아 보시던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 아이, 너를 많이 닮았구나. 네. 눈매며 임하며 내 어릴 때 꼭 빼닮았어. 핏줄은 속일 수 없나 보구나. 아버지가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손주 이제 잘 키워야지. 민준아, 할아버지 회사 나중에 물려받을 거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강민준으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좋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외할머니도 서울로 모셔와 저희 집 근처에 모셨습니다. 민준이는 주말마다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는 아버지를 닮아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도 서울대 화학과에 갈래요. 아빠처럼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2006년 민준이는 서울대 화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바로 제가 다녔던 그 학과였습니다. 합격 발표를 보던 날, 저는 지연 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들이 서울대 붙었어. 화학과에 수석으로 붙었다고. 당신이 꿈꾸던 서울대를 우리 아들이 가게 됐어. 비석 앞에 앉아 저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걱정 마. 민준이는 내가 잘 키웠어. 혜진이도 진짜 엄마처럼 사랑해줬어. 민준이는 행복하게 잘 크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1987년 그 봄이 떠올랐습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 당신을 만났던 그날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부를 바꿔놓았습니다. 2010년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화학과 수석 졸업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인 대한화학공업에서 특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빠가 이루신 것보다 더 크게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연구개발팀에 배치된 민준이는 곧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고분자 화합물을 개발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불과 입사 3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15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85의 나이였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태준아, 민준이를 잘 키웠다. 너는 좋은 아버지야. 그리고 그 여자 지연이라고 했나? 그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굴어서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아버지, 민준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회사를 맡겨도 되겠어. 나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일구신 대한화학공업은 이제 직원 3,000명의 대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상무로 승진해 실질적인 경영을 맡았습니다. 부자가 함께 일하니 회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2018년 우리는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매출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성공할수록, 돈을 벌수록 지연 씨 생각이 더 났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가끔 꿈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22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수줍게 웃는 그 모습이요. 2020년 민준이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의사였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들이 장가갔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어.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연 씨도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 하실 거예요. 혜진 씨는 이제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키워준 그녀에게 저는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2023년 봄, 저는 68이 되었습니다. 회장직을 민준이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엄마 무덤을 이장하려고 해요. 서울 근처 좋은 곳으로요. 그래야 아빠도 자주 찾아뵐 수 있잖아요. 민준아, 저는 감격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제 친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외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었다고.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요. 그래, 너의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지.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어. 그리고 너를 낳아줬어. 그게 너의 엄마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야. 무덤 이장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신림동 그 다락방이 생각났습니다. 1987년 그 여름 우리가 함께했던 그곳이요. 혼자 차를 몰고 신림동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옛 달동네는 사라지고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부영하숙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에는 30층짜리 아파트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2층쯤 되는 높이, 그곳이 아마 다락방이 있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속삭이던 그 다락방이요. 지연아, 우리가 사랑했던 그곳도 이제 사라졌구나.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어. 하지만 너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36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그때 그 내가 그리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왜 그렇게 서 계세요? 아, 예전에 여기 하숙집이 있었는데. 혹시 부영하숙 아세요? 부영하숙? 아, 김 여사네 하숙집이요? 김 여사는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재개발되면서 다들 이사 갔죠. 김 여사도 돌아가셨다니. 저를 숨겨주셨던 그 할머니도.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한참을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1987년 그 봄날의 바람처럼요. 다음 주 우리는 지연 씨의 무덤을 경기도 용인의 추모공원으로 이장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넓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큰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박지연, 1965-1990,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장하던 날 저는 관 속에 편지 한 통을 넣었습니다. 밤새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에게 36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떠난 그날부터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을 닮아 착하고 나를 닮아 똑똑해요. 지금은 회사 회장이 됐어요.
당신이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미안해요, 지연아. 그때 당신을 더 붙잡지 못해서, 당신과 함께 도망가지 못해서, 겁이 많은 24 청년이었던 내가 원망스러워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당신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남겨준 민준이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민준이를 볼 때마다 당신이 보였어요. 민준이의 웃음 속에서 당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곧 칠순입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허리도 아파요. 당신이 그리울 때마다 여기 찾아올게요. 그리고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들을요. 사랑해요, 지연아. 평생 사랑했고 죽어서도 사랑할 거예요. 다음 생에서는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태준이가. 편지를 넣고 관을 닫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민준이와 혜진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엄마를 제대로 보내드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지연 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혜진 씨와 함께 갔습니다. 민준이 가족들도 함께 갔습니다. 민준이의 아이들, 제 손주들도 데려갔습니다. 애들아, 여기 할머니가 계신단다. 너희들의 진짜 할머니시지. 2024년 가을, 민준이가 또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우리 회사가 업계 1위가 됐어요. 아시아 최대 화학기업이 됐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들고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연아, 들었어? 우리 아들이 해냈어. 회사를 아시아 최고로 만들었어. 내가 다녔던 그 봉제 공장 여공에서 시작해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큰 회사 회장이 됐어.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그 힘든 와중에도 민준이를 낳아줘서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비석 앞에 앉아 저는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지연 씨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1987년 그 여름 최루탄 연기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준이를 통해서, 손주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은 아직도 뜁니다. 68의 노인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24의 청년입니다. 다락방에서 당신의 손을 처음 잡았던 그날의 청년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다른 골목으로 도망갔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 대문이 닫혀 있었다면? 만약 당신이 저를 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민준이도 태어나지 못했겠죠.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봅니다. 그날 최루탄 연기가 저를 당신에게로 인도했고, 당신의 사랑이 민준이를 세상에 보내줬고, 민준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1987년 그 뜨거운 여름에 시작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지연아,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당신 덕분에 훌륭한 아들을 얻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은 의미 있었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꼭 당신과 함께 늙어갈게요. 약속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강태준 올림.